저 사람이 왜 여기서 밥을 먹고 있어? 엄마, 저 사람 왜 들인 거야, 왜? 수연의 목소리가 국밥집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다. 늦은 밤이었다. 빗소리가 아직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딸한테는 보이지 않게 꽉 쥐었다. 안쪽 구석자리,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젖은 머리에서 아직 물이 뚝뚝 떨어졌다.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박기태였다. 20년 만이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경상도 외곽 낡은 골목 안쪽 간판 하나 변변이 없는 국밥집 미숙네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문을 열었다. 오미숙 62살. 국밥 한 그릇에 8,000원.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엿새. 이 여자의 삶은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갔다. 뼈 국물이 우러나는 냄새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우면 단골들이 하나둘 문을 밀고 들어왔다. 새벽 공사판 나가는 인부들, 밤새 택시 몰다 들어오는 아저씨들, 장 보러 나온 동네 할머니들. 미숙은 말없이 국밥을 퍼담고 깍두기를 갖다 놓고 계산을 받았다. 군더더기 없이 사장님, 오늘 국물이 더 진하네. 뼈를 오래 구웠어요. 그게 전부였다. 미숙은 원래 말이 없는 여자였다. 가게를 시작한 건 36살 때였다. 이혼하고 딸 수연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보증금 500만 원에 반지하 가게를 얻었다. 첫 달엔 손님이 하루에 셋도 안 됐다.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뼈를 올렸다.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수연이 학교 보내야 했고 학원비를 대야 했고 전세 보증금도 올려줘야 했다. 쉬는 날이 없었다. 아프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도 없었다. 26년이 지났다. 지금은 테이블이 12개. 피크 때는 하루 손님이 100명도 넘었다. 반지하에서 지금 자리로 옮긴 건 15년 전이었다. 가게 맞은편엔 오래된 공터가 있었다. 자풀이 무성하고 비 오면 흙탕물이 고이는 자리. 미숙은 매일 아침 그 공터를 보며 셔터를 올렸다. 저 땅에 건물 하나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했었다. 그리고 곧 잊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딸 수연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다. 이따금 내려오면 미숙의 손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나 버는 거 있으니까 같이 살자. 나는 여기가 편해. 수연은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알면서도 더는 조르지 않았다. 엄마는 이 가게가 전부인 사람이었다. 20년 넘게 혼자 붙들어온 자리였으니까.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평일이었다. 그날도 별다를 게 없었다. 새벽에 나와 뼈를 올리고 점심 피크를 넘기고 오후 2시쯤 눈을 잠깐 붙였다가 저녁 장사를 마쳤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미숙은 혼자 테이블을 닦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어느새 퍼붓는 소리로 바뀌었다. 행주를 빨고 가스불을 잠그고 앞치마를 벗었다. 셔터끈을 잡아당겼다. 그때였다. 셔터가 반쯤 내려가던 순간 뭔가 걸렸다. 시선이 먼저 갔다. 빗속에 셔터 바로 앞에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미숙은 멈췄다. 남자였다. 흠뻑 젖어서 머리에서 물이 흘렀다. 낡은 점퍼, 다 다른 운동화, 구부정하게 웅크린 어깨. 노숙자인가 싶었다. 손을 들어 셔터끈을 다시 잡는데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보였다. 미숙의 손이 굳었다. 박기태였다. 20년이었다. 정확히는 20년하고 몇 달. 미숙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억이 났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간 날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사인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3천만 원의 빚과 함께. 미숙 씨. 기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낮고 거칠고 힘이 없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숙의 가슴 어딘가에 오래된 뭔가가 꿈틀했다. 분노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그를 내려다봤다. 젖은 머리, 쪽 빠진 얼굴. 한때 제법 번지르르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 꼴이었다.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 미숙은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몰랐다. 셔터를 다시 올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기태는 들어왔다.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숙은 그것도 닦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가스를 다시 켰다. 냉동실에 남은 뼈 국물을 꺼내 냄비에 부었다. 아무 말 없이, 기태도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다. 국밥 그릇이 테이블에 올라갔다. 먹어요. 기태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미숙은 그 손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돌렸다. 저 손이 얼마나 오래 굶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잠시 후 기태가 숟가락을 집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숙은 못 본 척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의자를 정리했다. 한참이 지났다. 잘 먹었습니다. 기태가 말했다. 목소리가 더 쉬어 있었다. 미숙은 그릇을 가져가면서 딱 한마디만 했다. 밥값은 됩니까? 기태가 점퍼 주머니를 뒤졌다.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나왔다. 테이블에 올려놓는 손이 천천히 멈췄다. 8,000원이 안 됐다. 됩니다. 미숙은 돈을 세지 않았다. 그냥 계산대에 쓸어 넣었다. 그리고 더는 보지 않았다. 기태가 일어서려 할 때였다. 오늘은 여기 있어요. 미숙도 자기 입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다. 비가 아직 쏟아지고 있었다. 그것뿐이었다. 이 사람이 가엾어서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다시 앉았다. 미숙은 창고에서 오래된 담요를 꺼내 던져줬다. 아무 말 없이, 기태도 아무 말 없이 받았다. 미숙은 그날 밤 가게 안쪽 쪽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얇은 벽 너머로 기태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20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소리가 생각보다 낯설지 않아서 미숙은 더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미숙이 먼저 일어나 뼈를 올렸다. 기태는 담요를 개서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가게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뭘 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다. 씻으려면 뒤쪽일 수도 있어요. 미숙이 말했다. 기태는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태는 구석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단골 아주머니 한 명이 기태를 힐끔거렸다. 저분은 누구야? 아는 사람이에요. 미숙은 짧게 잘랐다. 더는 묻지 못하게.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기태는 그날도 나가지 않았다. 미숙도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밥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20년 전 이혼 이야기도, 빈 이야기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미숙은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간지러웠다. 왜 드렸냐고, 왜 내보내지 않냐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빗속에서 쪼그려 있던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수연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번 주 내려가도 돼? 왜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없어. 와. 미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봤다. 말해야 하나? 안 말해야 하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수연이 난리를 칠 게 뻔했다. 일단 며칠만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태는 나갈 기미가 없었고 수연이 내려오는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연이 내려온 건 토요일 낮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다 굳어버렸다. 구석자리에 기태가 앉아 있었다. 미숙이 국밥을 퍼담는 사이 수연은 그 얼굴을 보고 또 보다가 뒤돌아서 미숙의 팔을 잡아당겼다. 엄마, 저 사람 지금 누구야? 조용히 해요. 누구냐고요? 목소리가 올라갔다. 손님 몇 명이 흘깃봤다. 미숙은 수연을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저거 아빠잖아. 박기태잖아, 저 사람. 수연의 눈이 빨개졌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미숙은 그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며칠만. 비도 오고 꼴이 저 모양이라서. 꼴이 저 모양이면 더 안 되지. 엄마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 빚을 누가 다 갚았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숙은 아무 말도 못했다. 수연이 맞는 말이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기태가 남기고 간 3천만 원. 그걸 미숙 혼자 다 갚는데 7년이 걸렸다. 수연이 대학을 포기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냥 내보내. 수연이 말했다. 짧고 단호하게. 미숙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주방 밖으로 나갔다. 기태는 여전히 구석 자리에 있었다. 국밥 그릇은 비워져 있었다. 미숙이 다가가자 기태가 먼저 일어섰다. 가겠습니다. 들었던 것이었다. 주방 안 소리가 다 들렸던 것이다. 미숙은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태는 담요를 다시 접어 의자에 올려놓고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고마웠소. 그게 다였다.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갔다. 미숙은 그가 나간 자리를 잠시 봤다. 수연이 주방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눈이 아직 빨개져 있었다. 그날 이후였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게 사흘쯤 지났을까. 미숙이 아침 장사를 준비하다 창밖을 내다봤다. 맞은편 공터에 사람이 서 있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낡은 점퍼였다. 기태였다. 미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기태는 공터 안쪽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발로 땅을 툭툭 차보기도 하고 서서 뭔가를 올려다보기도 했다. 그러다 골목 어귀 쪽으로 사라졌다. 뭔가 이상했다. 그 다음 날도 봤다. 이번엔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서류 같은 걸 들고 있었다. 기태와 그 남자는 공터 앞에서 한참 얘기를 나눴다. 기태가 공터 이쪽 저쪽을 가리켰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의 손이 멈췄다. 부동산 사람처럼 보였다. 미숙은 앞치마를 고쳐 메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공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풀만 바람에 흔들렸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공터를 한번 둘러봤다. 저 땅을 사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뭔가인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밥값도 못 내던 사람이, 저 공터에서 뭘 보는 건지. 미숙은 가게로 돌아와 장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날 내내 손님 국밥을 퍼담으면서도 테이블을 닦으면서도 계산을 받으면서도 가게 맞은편 공터가 자꾸 눈에 걸렸다.
기태가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미숙은 말없이 국밥을 떠날랐다. 공터에서 뭐 했어요? 미숙이 먼저 물었다. 처음이었다. 기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기태는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볼 일이 있어서요.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숙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예전 기태와는 달랐다. 힘이 없어 보이면서도 그 눈 안에 뭔가가 있었다. 오래 끓어온 무언가. 꺼지지 않은 무언가. 그날 밤 기태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다. 이번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다. 거스름 돈을 내밀자 손을 저었다. 됩니다. 그리고 나갔다. 미숙은 10,000원짜리를 한참 들여다봤다. 구겨지고 낡은 지폐였다. 어디서 난 돈인지 알 수 없었다. 기태는 그 뒤로도 이따금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 늘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국밥을 먹고 짧게 인사하고 나갔다. 미숙은 매번 밥값을 받았다. 기태는 이제 매번 제대로 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지는 여전히 몰랐다. 둘 사이에 말은 여전히 없었다. 그래도 미숙은 기태가 올 것 같은 날이면 괜히 국물을 조금 더 진하게 끓였다.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그렇게 넘겼다. 어느 저녁이었다. 기태가 국밥을 먹다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공터 쪽이었다. 미숙은 못 본 척 카운터를 닦다가 슬쩍 말을 건넸다. 저 공터 요즘 자꾸 보네요. 그렇소. 왜요? 기태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었을 때 저 땅 사려고 했소. 못 샀지.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태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땐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낮은 목소리였다. 자조 섞인. 미숙은 그 말이 어디까지를 담은 말인지 몰랐다. 사업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 지금은요. 지금은 기태가 말을 잇지 않았다. 창밖을 한 번 더 봤다가 그릇을 비웠다. 잘 먹었습니다. 그날도 그게 끝이었다. 미숙은 그가 나간 뒤 한참 창밖을 봤다. 공터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자풀이 바람에 흔들렸다. 저 땅이 기태한테 어떤 의미인지 미숙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다. 그 주 금요일이었다. 수연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그 사람 아직도 와? 가끔. 엄마 진짜. 수연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이상이 되면 어떡하려고. 안 돼. 짧고 단호하게 잘랐다. 수연이 한동안 침묵했다. 엄마가 다치는 거 나는 못 봐.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한동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안 다친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미 다 다쳐본 사람이었다. 더 다칠 것도 없었다. 그냥 밥 먹이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정리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미숙 자신도 몰랐다. 기태가 마지막으로 온 건 그로부터 열흘쯤 후였다. 그날은 좀 달랐다. 저녁 장사가 한창일 때 들어왔다. 자리도 구석이 아니라 창가였다. 미숙이 국밥을 들고 가자 기태가 고개를 들었다. 앉아도 됩니까? 처음 하는 말이었다. 미숙은 잠깐 멈칫했다가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기태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미숙이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뭔지 알아보기 전에 기태가 먼저 말했다.
맞은편 땅 얘기요. 미숙의 손이 멈췄다. 내가 진작에 샀어야 하는 땅이었소. 오래전에.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해서 못 샀는데 10년 전에 주인한테서 샀소. 조금씩 모아서. 미숙은 고개를 들어 기태를 봤다. 국밥값 못 내던 사람이. 기태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은 진짜 없었소. 수중에. 창피한 일이지. 미숙은 서류를 꺼내 펼쳤다. 눈이 한 줄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멈췄다. 수중인. 오미숙. 손이 떨렸다. 이게 뭐예요? 읽히는 대로요. 박기태 씨. 그 땅에 건물 올릴 계획이 있어. 이미 인허가도 났어요. 15층짜리. 공사 들어가면 2년 걸리고. 미숙은 아무 말도 못했다. 기태가 국밥 숟가락을 들면서 말을 이었다. 당신 가게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장사가 달라질 거요. 유동인구가 다르니까. 그건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이요.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억지로 눌렀다. 이런 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모르오. 기태가 짧게 대답했다. 시선은 국밥 그릇에 있었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요. 20년이 이걸로 되겠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미숙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막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분했다. 고마웠다. 원망스러웠다. 한꺼번에 밀려왔다. 기태는 말없이 국밥을 다 먹었다. 이번에도 10,000원을 냈다. 거스름 돈을 내밀자 손을 저었다. 잘 먹었습니다. 일어서면서 한 번 더 말했다. 미숙 씨,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나갔다. 미숙은 그가 나간 문을 한참 봤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맞은편 공터를 비추고 있었다. 기태는 그 뒤로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일주일이 됐다. 미숙은 매일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 문 쪽을 한 번씩 봤다. 아무도 없었다. 서류는 카운터 서랍 안에 있었다. 꺼내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수연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10일째 되던 날이었다. 법원 등기 봉투가 왔다. 우체부가 건네주는 봉투를 받으면서 미숙의 손이 멈췄다. 발신인 칸에 이름이 있었다. 박기태. 미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기댔다. 봉투를 뜯었다. 서류가 2장이었다. 앞장은 증여 등기 서류였다. 공터 땅. 수중인 오미숙. 이미 접수된 상태였다. 뒷장은 손으로 쓴 편지였다. 글씨가 힘이 없었다. 받아쓰기 연습하듯 또박또박. 미숙이 읽기 시작했다. 미숙 씨, 오래 전부터 쓰고 싶었던 말이요.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소. 빚을 놓고 나간 것도 수연이를 놓고 나간 것도 변명은 않겠소. 다 내 잘못이요. 미숙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국밥집 하면서 살아온 거 알고 있었소. 한 번은 지나가다 봤소. 들어가지 못했소.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땅은 원래 당신 앞에 있어야 할 것이었소. 내가 제때 못 준 거요. 손이 떨렸다. 이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 안 쏘.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 이것이라서요. 잘 사시오. 수연이도.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미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봉투를 쥔 손이 하얗게 됐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가슴 어딘가 오래 걸려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왔다. 20년이었다. 원망했다. 분했다. 때로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이를 악물었다. 그 악담은 이가 수연을 키웠고 이 가게를 키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숙은 창밖 공터를 봤다. 자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땅 위에 언젠가 건물이 올라갈 것이었다. 15층짜리. 기태가 10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사둔 땅. 미숙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2장을 나란히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증여 서류와 편지. 그리고 수연한테 전화를 걸었다. 나 할 말 있어. 수연이 뭔가를 느꼈는지 바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숙은 잠깐 눈을 감았다. 내려올 수 있어? 수연이 내려온 건 그 다음 날 저녁이었다. 미숙은 장사를 마치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수연이 가방을 맨 채 서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뭔가 눈치챈 얼굴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미숙은 행주를 내려놓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증여 서류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앉아봐. 수연이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줄씩 읽어 내려가는 동안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엔 의아함, 그 다음엔 굳음, 그리고 눈가가 붉어졌다. 이게 뭐야? 읽히는 대로야. 박기태가 이걸.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를 집어들었다. 읽는 동안 입술이 떨렸다. 다 읽고 나서 편지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손이 천천히 멈췄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는 어때? 수연이 먼저 물었다. 미숙은 잠깐 창밖을 봤다. 공터에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모르겠어. 아직? 솔직한 대답이었다. 수연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알아. 근데 이건. 수연이 서류를 다시 봤다. 손가락으로 수중인 칸을 짚었다. 이건 엄마가 받아야 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다. 엄마가 20년 동안 여기서 버텼잖아. 이 가게 앞에서, 저 공터 보면서. 그게 다 엄마 거야.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수연이 얼른 손등으로 닦았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그 억울함이 누구를 향한 건지는 수연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다. 미숙은 딸의 손을 잠깐 쥐었다가 놓았다. 말없이. 그 손이 따뜻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좁은 쪽방 천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했다. 기태가 처음 나타나던 날, 셔터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모습, 국밥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던 손, 창밖 공터를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이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죄책감이었다. 20년 내내 들고 다닌 것, 그 무게를 어떻게든 내려놓으려고 그 땅을 샀던 것이었다.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미숙은 눈을 감았다. 용서가 됐냐고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것 같았다. 하지만 20년 동안 가슴 어딘가 걸려있던 것이 그날 밤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게 용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이제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새벽 5시 미숙은 일어났다. 가스를 켜고 뼈를 올렸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가게 안이 뿌옇게 차올랐다. 미숙은 앞치마를 메고 셔터를 올렸다. 찬 공기가 확 들어왔다. 맞은편 공터에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저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갈 것이었다. 미숙은 공터를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도 장사를 시작해야 했다. 공사가 시작된 건 이듬해 봄이었다. 포클레인이 공터 안으로 들어오던 날 미숙은 장사 준비를 하다 말고 한참 창밖을 봤다. 자풀이 뿌리째 뽑혔다. 오래된 흙이 뒤집혔다. 그 자리에서 수십 년간 버텨온 땅이 달라지는 순간이었다.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오다 물었다.
저기 뭐 들어서는 거야, 사장님? 건물이요. 몇 층이나? 15층이요. 아주머니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저기 땅 누구 거야? 저요.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잠깐 멍하니 봤다가 박수를 쳤다. 아이고, 사장님이 건물주가 됐네. 이제 팔자 폈다. 미숙은 웃지 않았다.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팔자가 폈다는 말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몰랐다. 그냥 저 땅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수연은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절차를 확인하고 등기를 마쳤다. 다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다. 엄마, 다 됐어. 이제 진짜 엄마 땅이야. 미숙은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응.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잠깐 막혔다. 공사는 2년이 걸렸다. 그 2년 동안 미숙은 매일 가게를 열었다. 공사 소음이 요란한 날도, 분진이 날리는 날도, 포클레인 소리를 들으며 국밥을 끓이고 비계가 올라가는 걸 보며 테이블을 닦았다. 건물이 층층이 올라갈수록 가게 앞 그늘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던 날, 미숙은 가게 문 앞에 서서 올려다봤다. 15층이었다. 하늘을 절반쯤 가리는 높이였다. 유리 외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됐다. 골목 전체가 달라 보였다. 수연이 옆에 서 있었다. 엄마 어때? 높네. 수연이 피식 웃었다. 그게 다야? 그래. 미숙은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봤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셔터를 올리고 가스를 켜고 뼈를 올렸다. 오늘도 장사를 시작해야 했다. 달라진 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달라진 것은 맞은편에 건물이 생겼다는 것. 달라지지 않은 것은 미숙이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인다는 것. 유동인구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건물 입주가 시작되면서 점심 손님이 늘었다. 저녁에도 직장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테이블이 꽉 찬 날도 생겼다. 수연이 내려올 때마다 흐뭇한 얼굴로 가게를 둘러봤다. 엄마 이제 좀 쉬어. 나는 여기가 편해. 늘 하던 대답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장사를 마치고 혼자 테이블을 닦는데 문득 기태 생각이 났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랐다. 잘 있는지도. 연락처도 없었다. 알아볼 방법도 없었다. 그리고 굳이 알아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 사람이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것이 지금 저 건물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건물이 매일 아침 미숙의 가게에 햇살을 반사시켜준다는 것. 미숙은 행주를 빨고 가스불을 잠갔다. 앞치마를 벗었다. 셔터끈을 잡아당겼다. 셔터가 내려가면서 건물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올려야 할 셔터였다. 미숙은 자물쇠를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갔다. 등 뒤로 15층 건물이 서 있었다. 조용히, 든든하게. 밥 한 그릇이 20년을 건넜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기태를 드린 게 왜였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가엾어서였는지, 비가 와서였는지, 아니면 그 눈빛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 기억이 스쳐서였는지.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내보내지 않은 그 한 번이 20년 동안 꽉 막혀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열었다는 것을.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쌓인 세월만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옵니다. 국밥 한 그릇처럼 뜨겁고 소박하고 말이 없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